아니 나 근데 지금 좀 소름 돋는 게 들었잖아. 처음부터 지금 들은 것까지 내가 요약해서 지금 그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남아있다. 해봐. 다행입니다. 아니 뭘 또 해봐. 진짜예요. 아니 근데 확실히 귀에 쏙쏙 들어오고 기억이 잘 나네. 야 대단하다.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우리 아이 방학 어떻게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전민기 씨가 준비하셔야죠. 제가 뭘 해야 되죠? 아이와 밖에 나가서 많이 놀아주면 됩니다. 네, 시간만 빼놓으면 되겠군요. 예. 자, 오늘 네. 우리가 사실 가장 고민되는 게 이건 것 같아요. 뭔데?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엔 결과를 잘 뽑아내야 됩니다. 아, 시험을 그쵸. 잘 봐야 돼요. 그쵸? 네, 근데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왜 이분을 모셨나 잘 몰라요, 저는. 이분이 어쨌든 교육업계에서 또 유명하신데 이분이 공부법으로 진짜 유명하세요. 아니 변호사신데 왜 이런 거 하고 계신 거지? 공부를 열심히 잘했으니까 변호사도 되셨겠죠. 수임이 잘 안 되나 보는 거 아닌가? 네, 뭐 한번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어쨌든 이 교육업계에서는 어떻게 오늘 우리 쪽이라서 상담할까요, 그러면? 이혼도 가능하신지 모르겠지만 네네. 한번 지금 만나고 있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아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시험은 못 볼까가 오늘 슬퍼. 주제예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시험에 맞게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윤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교육계 쪽으로 이렇게 발을 들이시게 된 거예요? 저는 사법시험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럼요. 저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은 사실 한 10년 정도 준비를 해서 합격하는 시험인데요. 네. 9개월 준비로 합격할 때 공부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한국하고 일본의 공부법, 그다음 미국 공부법 이런 걸 참고해서 했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좀 알리면은 보통 이제 공부로 고통을 좀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니, 생각을 그러면은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약간 전략적으로 내가 공부법 먼저 마스터를 하고 요거에 맞게 사법시험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진짜 9개월 만에 붙고 네. 근데 본인만 머리 좋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저는 대학교 때 4학년 때 제적을 당해서 재입학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진 진짜요? 않습니다. 네네. 진짜요? 네. 와, 이렇게 좀 희망이 좀 생기네. 그렇네. 그러면은 잠깐만, 법대 가셔가지고 제적은 근데 왜 당하신 거예요? 공부를 안 하니까 제적을 아 근데 아까 말씀해주신 게 뭐 일본 교육법, 뭐 미국 교육법 있다고 하는데 국가마다 좀 교육법이 달라요?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사고를 좀 강조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디테일한 어떤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약간 두 개를 좀 이렇게 접목해서? 합치면은 우리나라 교육법에 좀 잘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유행 따라갑니다. 우리는 약간 일본에 좀 가까울 것 같은데. 트렌디하게. 일본에도 가깝고요. 근데 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떤 사물을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나방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나비를 봤을 때도 나방으로 보일 거예요. 그치. 네, 공부법이라는 거를 모르면요. 네.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할 때 도대체 이게 어떤 지식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연습이 부족한 건지 멘탈이 안 좋은 건지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무조건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부모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원인은 아까 이제 나방만 알면 나비를 못 보듯이 네. 이 아이의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엉뚱하게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내가 어떤 진찰할 때 과목이 정해져 네.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 어떤 뭐 심장 쪽이면은 심장 관련된 질병을 더 잘 보시겠죠. 네. 근데 우리가 아이를 볼 때는 전체적으로 부모가 좀 의사가 돼서 코치가 돼가지고 진단하고 아이를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근데 방향을 저희 끌고 둘 나가야 같은 됩니다. 경우는 사실 나방밖에 모르는 그 둘로 정도인데. 엮지 말아요, 자꾸. 우린 다 개개인입니다, 전민기 씨. 그래요? 각자 도생이에요. 오, 좋습니다. 아니, 오늘 굉장히 흥미롭네, 주제 자체가. 근데 이게 네. 제가 궁금한 게 네. 보통 아이들이 그러면은 잘못된 공부법으로 어떤 걸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는 인강만 열심히 듣는다든지 공부법이라는 인강만. 거는 총 3가지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네. 머리에 지식을 집어넣는 게 있고요. 이걸 인풋이라 그럽니다. 네. 그다음에 그걸 쓰는 방법, 리트리벌 또는 아웃풋이라고 그러고요. 네. 마지막에 그걸 지탱해주는 멘탈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요. 아, 멘탈까지도 교육법에. 당연히 스타일이 들어있습니다. 멘탈 중요하죠. 왜냐면 시험 앞두고 유독 배 아프거나 컨디션 안 좋거나 이래서 본인의 실력보다 시험에서 더 그 발휘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험만 앞두면 시험 전에는 6시면 눈이 떠졌는데 그렇게 잠이 와가지고 막 8시까지 자고 그랬거든요. 나는 네. 만화책이 그렇게 땡기더라, 시험 기간에. 이런 것도 다 멘탈인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건 트레이닝이라고 그러거든요. 멘탈이에요. 특히 이 부분은 스포츠 심리학에서 좀 많이 다루는 부분이고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댄 서로라는 네.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 벌써 40년 전에 공부법 체계를 정립을 해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읽고 쓰고 말하는 것들은
프라이머리 스트래터지라 그래서 1차적 기술이라고 그러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멘탈이라든지 시간 관리, 계획,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은 서포트 스트래터지라 그래서 두 번째 공부법. 세 번째가 요즘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메타인지라는 건 메타인지. 벌써 40년 정도 된 이제 공부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저 방송하잖아요. 배 아파요? 방송하는 친구 중에 네. 네. 그 생방만 앞두면 그렇게 화장실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시험 앞두고도 이렇게 막 배 아파서 수능 때 계속 화장실 가는 친구들 이거가 그러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병인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런 게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그거는 심리적인 각성 상태를 조정함으로써 가능하고요. 거의 전략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주의 분산 전략이라든지 네. 각성 상태 조절이라든지 인지 불안 해소 전략 이런 것들이 특히 스포츠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어가지고 신기하다. 이 부분들 다 공부법으로 이제 가져와서 저는 함께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전민기 씨 저 만날 때마다 배 아프지 않으세요? 저는 집에 사실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정민여 씨만 들어오면 몸이 고장나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변호사님. 전민기 씨 뭘 그렇게 어렵게 갑니까? 트레서피 5+로 면역력을 강화시키세요. 그것도 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되게 사람은 정신력으로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체력이 안 받쳐주면은 정신이고 나발이고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뭐 영양 보조제 이런 것도 사실은 살아가는데 큰 도움 되거든요. 우리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레서피가 요즘 수험생 보약으로 좀 입소문을 타고 있거든요. 네. 뭐가 들었냐면 녹용과 홍삼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용 같은 경우는 기력 회복에 좋고요. 네. 홍삼은 면역력뿐만 아니라 피로 개선, 그다음에 브레인 푸드라고요. 알려져 있어요. 뇌를 좋게 네. 해주는. 기억력 개선이라든지 요즘 막 더워가지고 계속 에어컨 틀어달라고 하는데 여름철 숙면에도 좋다라고 인정을 받아서 지금 대치동 학원가에서 수험생 보약으로 이 녹용 홍삼을 많이 찾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트레서피는요, 녹용과 홍삼 그냥 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발효를 했기 때문에 네. 체내 흡수력이 탁월하고요. 홍삼의 진세노사이드가 무려 13.8mg이 함유되어 있어서 일반 제품 대비 4배에서 5배 고함량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아이들이 사실은 냄새나고 그다음에 이 알약이 커가지고 좀 먹기 맞아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트레서피 같은 경우는 향도 강하지 않고요. 이 알약 자체가 작습니다. 네. 예, 꿀떡 물하고 삼키기 굉장히 좋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좀 섭취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이면 수능이 딱 D-120일 남는 아, 진짜 날입니다. 이제부터 예. 막 카운트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능 아. 100일 남기고서 자 4개월분 총 8박스의 할인을 20%까지 더 올려서 우와, 진짜?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매 금액은 커도 박스당 62,000원대가 되는데 박스당 역대 최저 가격이라고 합니다. 수능까지 보다 저렴하게 쭉 한번 먹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전민기 씨 하나 드세요. 좋아요, 좋아요. 예. 수능은 안 보지만 전민기 씨도 또 열심히 일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게 구매 후 배송 메시지 정전부부라고 남기면 스타벅스 아이스 커피 쿠폰 한 장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남겨주시고요. 안심번호 사용하면 쿠폰 전송이 안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트레서피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봐야 될까요? 인풋, 아웃풋, 멘탈. 인풋도 좀 잘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풋을 잘하기 위해서는 5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게 우리 사람이 인지적인 시스템 자체가 뇌과학을 좀 아시면은 작업 기억이라는 것들이 모든 정보를 처리를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 안에 단기 기억 안에 작업 기억이 있는데 얘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정보의 개수가 2개에서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인생의 최전성기 때 4개 정도거든요. 일반 사람이 2-3개 정도로 이제 사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정보를 흩은 채로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네. 이것들 처음에 묶어주는 기술이 조직화의 기술,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같은 것들도 우리가 11자리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3자리, 4자리, 4자리 이렇게 3덩어리로 묶어가지고 외우잖아요. 네, 맞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3개 정도로 내지는 2개 정도로 압축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인지적인 과부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 보면 막 인강을 하루에 5개, 6개 듣는다든지 책을 많이 본다든지 이런 건 사실은 아무 미움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예. 머리에 남질 않아요.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진짜.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해당 정보를 머리에 집어넣는 정교화라는 일라보레이션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지식을 분해해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로 우리가 설계도만 머리에 집어넣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기법도 있고 그다음에 컨텍스트, 맥락화라는 기술이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정보 같은 걸 놓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네. 병원에 갔을 땐 인사 같은 걸 하면은 뭐 당연히 몸이 좀 어때라고 인사를 하겠죠. 네. 어떤 빈칸을 채울 때 거기다 안녕 막 반가워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 속에서 정보를 추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외우지 않아도 되는
컨텍스트 맥락화의 기법도 있고요. 네. 멘틀 이미저리라고 해서 심상화, 사람은 시각기억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했던 얘기들이 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제 얼굴이라든지 기억나요. 생김새 네, 이런 것들 네. 아마 기억이 나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 정보를 이용해서 지식을 외우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왜 선생님들 중에 막 이렇게 재밌는 단어로 영어 막 바꿔가지고 외우게 하고 뭐 그럼 진짜 이런 기억에 것들이 좀 남지. 도움이 된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변환법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그러면 나만의 그런 방식을 학생이 스스로 찾아야 되는 건가요? 찾을 수는 없고요. 예. 그거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같은 거를 어떤 시험을 자기가 하고는 안 다니고도 운전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10대나 20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다 잘하실 거예요. 그건 시켜도.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법에 한해서는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뇌가 한 30만 년 전부터 우리 사람은 자연 속에 살았고 호모사피엔스가 그다음에 뇌를 쓰지 않는 쪽으로 자꾸 진화를 해왔거든요. 네. 귀차니즘 이걸 프레젠트 코어 바이어스라 그럽니다. 현상 유지 편향을 갖고 있는데 뇌라는 건요 자꾸 우리가 공부하기 싫어지잖아요. 어디 뛰쳐나가고 싶고 그런 거는 우리 본능과 반대된 행동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자꾸 쓰는 방향으로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트레이닝 시켜야지 이걸 가만히 둔 채로 너가 하라고 그러면 이거는 아이가 천재이거나 우연이 아닌 이상은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시는 집안 애가 공부를 잘할 확률은 유전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습관이라든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습관을 물려받기 때문에 아이가 나도 모르게 정보를 다루는 법을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뭘 막 책상 앞에 앉아놓고 이제부터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부모님들이 생활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 보고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몸에서 체득하는 거네요. 그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이걸 프로세듀라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의 환경을 만드는 게 어떤 머릿속에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바꿔준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영어를 좋아하시네, 죄송한데 선생님이. 영어를 너무 많이 쓰시면 저희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좀 쉬운 영어로 풀어주세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윈도우라든지 맥 같은 그런 감사할 것 것들입니다.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인풋하는 뭐 구체적인 좀 방법 같은 것도 몇 개 좀 소개해 주실 수 말씀드려서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5가지 기술, 그다음에 변환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오래된 단기 기억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주소 같은 거 외우는 거. 네. 친구 집에 네네. 어디 놀러 갈 때는 자꾸 되뇌이잖아요. 그죠? 근데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면 까먹잖아요. 이걸 맞아요. 이제 비교적 오래가는 단기 기억이라 그래요. 네. 총 6가지가 있는데 책을 외울 때는 전체를 그냥 빠르게 봐야 돼요. 뒤에서도 처음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뜸 정독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덩어리가 몇 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구조를 봐야 됩니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줘야 됩니다. 조직으로 묶어주고 이때 동시에 심상화 기법을 써서 형광펜 한 3-4개 정도 구입해가지고요. 목차를 먼저 쭉 칠하면서 보는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목차를 칠하면서 머릿속에 폴더를 먼저 만들고요. 이후에 책의 구성을 믿고 뭘 해주냐면은 중심 문장을 찾아 읽는데 중심 문장은 애가 독해력 쓰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문단 뒤에다가 그 목차 뒤에 물음표 치고 거기다 답만 찾으면 돼요. 이 답이 바로 중심 문장에 해당하기 어차피 때문에. 목차에서 다 정리를 해줬는데 내가 뭐 그걸 찾으려고 다 읽고 있어요. 맞습니다. 정상적인 책이라면 목차 뒤에 물음표 치고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중심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책을 압축시키면은 전체적으로 책에 어떤 뼈대란지 줄거리가 나오고 동시에 형광펜까지 더하면은 이 책을 통째로 외울 수 있어요. 이후에 수업에 들어가서 그 중에 중요한 것들, 중요한 정보들을 머리에 집어넣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우리가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안 외워지거든요. 네.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반복 시연이라 그러거든요. 네네. 반복하거나 아니면 아까 내가 알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걸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 마지막에 쓰는 방식이에요. 시험 일주일 전에 이런 것들을 해야 단기 기억이 남아있지 네. 한 달 전이거나 2달 전이거나 막 6달 전에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게 왜 지금 아까 컴퓨터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아니면 휴대폰 어플 같은 것도 보면은 정신없게 막 나열되어 있으면 사실 나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구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우리가 폴더를 만든다는 것은 어쨌든 그 안에 주제별로 모아놓는다는 것이고 정보를 찾을 때 빨리 찾고 잘 기억이 나게끔 이거를 묶는다는 건데 공부법도 그냥 똑같이 여기에다 똑같이 적용시키면 되는 거네. 네. 원래부터 컴퓨터가 사람 머리를 본딴 거기 때문에 이거 당연한 건데 왜 지금까지 몰랐지?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은 자기만의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어. 아니 근데 누구나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거는. 근데 나 진짜 공부 싫어하거든요.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책을 엄청 읽고 싶네 갑자기. 알고 나면 되게 당연한 것들인데 네. 예, 그걸 이제 후견지명이라고 그래요. 힌드사이트 바이어스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방법들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가르치고. 근데 학교 공교육에도 이게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공부법학회 회장이거든요. 네. 현직, 전현직 교사, 교수님, 선생님들 이런 분들하고 네.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최종적인 목표가 이런 공부법을 학교에 전파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어릴 때부터 조금 이제 습관화를 시키면 고등학교, 대학 갈 때까지 좋을 것 같은데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런 거를 좀 언제부터 시작하면은 좋아요? 1단계부터 만약에 한다면? 단계를 두 개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네. 사람이 지식을 쓰는 형태가 세 단계로 나눠져요. 유아기 때는 먹고 싸고 자는 것만 합니다. 네네. 이 아이에 보고 무슨 구구단을 가르치거나 아빠, 엄마 아무리 해보라고 해도 도울 때까지 거의 못하잖아요. 그쵸, 그죠? 그쵸. 이때는 절차 기억이라는 걸 씁니다. 네. 몸의 기억을 쓰고요. 근데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고 말을 할 때부터는 지식 기억이라는 걸 씁니다. 지식- 초등학교 입학부터? 예, 그 네. 전으로 이제 뭐 유치원 때부터도 그렇지만요. 이때는 세상의 지식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빠 왜 아빠 이렇게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죠? 그런데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은 경험 기억이라고 그래서 내가 직접이거나 간접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외울 수가 없어요. 성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들어도 와닿지 않으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두 개의 어떤 근육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개를 네. 같이 키워줘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는 뭔가를 외우는데 조금 더 집중시키고요. 있는 그대로. 암기를 오히려 이때 많이 해야 돼요? 예, 암기랑 이해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네. 같은 말이고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구별해서 쓰지만 이제 교육심리학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이해를 해야만 암기가 되고요. 암기했다는 거 이해를 한 상태를 말합니다. 네. 기존 기억으로 뭔가를 분해해보는 걸 이해 암기라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부터는 이 비중을 높여야 돼요. 뭔가를 말로 설명하는 비중을 자꾸 높여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 뭔가 알았다는 거거든요. 완벽히 이해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유대인 교육에서 이건 하브루타라고 그럽니다. 네. 하브루타는 설득의 기술인데 네.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설득할 수 있다는 건요. 뭔가를 설명했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설명이라는 건 내 스스로 납득했다는 뜻이에요. 그쵸. 설명을 못했다는 건 모른다는 뜻이고 셀프 렉처라고도 그러는데 미국에 네. 이제 행동경제학 연구소라고 있어요. 행동경제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눈알로만 내지는 귀로만 들었을 땐 내가 정보를 남길 확률이 5에서 15%밖에 안 되지만 내가 남에게 설명했을 때 95% 정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는 습관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내가 오늘 학교에서 공부한 것의 개수를 세는 습관입니다. 개수를 세기 시작하면요. 과목의 개수가 아니고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고려 시대에 대해서 배웠다, 뭐 사회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은 그 챕터 몇 개 정도를 했어, 소챕터 몇 개 쓰라고 꼭 물어봐야 돼요. 이러면은 정보를 폴더를 만드는 습관이 이때부터 가지게 됩니다. 숫자를 세는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이제 할 얘기들을 쭉 대박인데? 적어오고 말씀드리고 하지만은 숫자들이 부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5개 정도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해서 다 머릿속에 생각을 해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강연을 듣는다든지 이럴 때도 사실은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다 들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안 까먹는 남아요. 사태가 있는데 의식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쪼개기를 하면서. 쪼개기가 그래서 총 몇 개를 내가 공부했고 그다음 내가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총 몇 개의 말을 듣고 있는지 뭐 어떤 순간에든 자꾸 요약하는 습관을 들여줘야 되는데 요약의 첫 번째가 개수 세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챕터는 사실 조금 와닿지는 않거든요 지금. 어떤 게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수학학원을 다녀와서 뭐 원과 도형에 대해서 배우고 네네. 왔어요. 그러면은 한 챕터잖아요. 그거는 원과 챕터로- 도형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원도 이제 진짜로 동그란 뭐. 원이 있고 타원도 있고. 네, 뭐 그다음- 지름과 반지름에 대해서 그럴 수 배웠을 있죠. 수도 있고. 뭐 원주율에 대해서 배웠을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내각의학이 180도란 걸 배울 수도 있는데 그런 포인트가 몇 개인지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오늘 몇 개를 배운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애가 만약에 모르겠어라고 하면 사실 아이는 그냥 영어 관람하고 온 것 같고 똑같은 거죠. 모르겠어라는 말 애들이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죠. 근데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은 코치가 돼줘야 됩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했던 것에 숫자를 센 습관을 자꾸 가르쳐 줘야 돼요. 방금 몇 개 정도 우리가 얘기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머릿속에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국어 시간에 배우는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네. 그죠? 어떤 단락의 주제를 찾고 이런 그죠, 거는 구조화.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견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첫째가 이 습관이고 두 번째가 부모님에게 설명하는 습관이에요. 또는 더 어린 아이가 있다면은 큰 아이한테 어린 아이를 좀 가르쳐 보라고 시키는 네.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 중에서도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자녀가 훨씬 공부를 잘해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가르칠 수도 있고 또래 친구한테 가르칠 수도 있고 부모한테 가르칠 수도 있고 다 안 된다면 스스로에게 가르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자꾸 쉬운 말로 바꿔서 설명해봐줘라고 말을 해야지 외운 걸 뱉으라 그러면요 막 고구려 시절에는 뭐 무슨 관직이 있었고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건 단기 기억이라서 날라가고요. 자꾸 쉬운 말로 그게 그러면 지금 시대로 바꾸면 뭐가 되지?
그 당시에 뭐 어떤 왕 이름은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왕은 아니지만 대통령과 비슷해라든지 뭐 누구는 뭐 총리랑 비슷해라든지 뭐 호족이라 하면 지방의 어떤 뭐 시장 뭐 이런 사람인가 이렇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요약하고 쉬운 말로 바꿔보는 걸로 달성되는 거지 그냥 생각해보라 그러면 아무도 생각을 못해요. 내가 옆에서 막 정보 나열 막 완전 막 때려 부어도 얘한테 들어오는 건 하나도 없었겠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거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애한테 쪼개기를 안 알려줬어야 되는데 통으로 던져놓고 왜 몰라 하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자체가 우리도 다 정확히 우리 스스로도 이게 인지 잘 못하고 안 있었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런 것도 돼요? 예를 들면 학습적인 게 아닌 거에서도 얘를 이제 막 숫자색이라든지 약간 그런 쪼개기라 이런 걸로 이제 막 시도해도 돼요? 예를 들면 뭐 오늘 우리가 그러면 반찬을 몇 개를 먹었을까라든지. 당연하죠. 그게 돼요? 사실 훨씬 좋은 교육법이에요. 넛지라고 하는 간접적인 강제의 기술인데 소재를 뭘로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오. 기술을 가르칠 때는요. 소재는 오히려 아이가 친숙해하고 좋아하는 소재를 가르쳐야지 네. 우리나라의 교육의 시스템 중에 특징이 하나 뭐냐면요. 자꾸 어떤 이상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판에 딱딱 찍어내듯이 아이의 관심을 고려하지 않는데 아이가 게임을 좋아한다면 네. 너 그 캐릭터 몇 명 정도 나와? 그 캐릭터는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었지? 그 스토리 같은 거 쉽게 한번 얘기해봐 줄래? 라든지 아이가 요즘에 초등학생들은 발로란트라든지 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문해력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습관을 만들어줄 건지가 중요한 거지 그 속에서 우리 아이가 자연스럽게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모의 어떤 그런 코칭 스킬이 필요한 거죠. 아, 이거 좋네. 이거는 사실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한테도 되게 유용한 맞아, 정보인 맞아. 게 기억력 엄청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좀 자기 고백을 하자면 이제 40이 넘었는데 사실 책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어떤 정보 같은 거, 트렌드 같은 거를 이제 전달해 주는 거를 한 7, 몇 년 8년을 했지. 했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장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 어떤 글의 구조 같은 게 내가 들어와가지고 요즘에 책을 읽으면 확실히 대학교 때보다 오히려 이해가 좀 더 빠르더라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사람의 장기 기억, 해마가 이제 관장하는데요. 장기 기억은 생존과 관련된 기억만 남겨줍니다. 네. 우리는 자연 속의 원신 상태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가서 막 맞는다든지 이럴 때 이제 뭐 규율이란지 군가란지 막 순식간에 외우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러면 죽는다 잘못하면. 근데 방송을 하시면 이제 나의 생계랑 관련되고 남한테 피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네. 그런 것 때문에 장기 기억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제한된 시간 내에 뭔가를 얘기한다는 거는 반드시 요약하고 리트리버, 인출하는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인출을 통해서 기억은 강화가 됩니다. 맞아요. 내가 눈알로만 본다고 기억이 남질 않아요.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써보는 형태로서 강화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기억이 강화되신 거죠. 지금 변호사님도 보니까 계속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하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걸 딱 도식화해서 얘기를 하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네네. 외우고 있죠? 신기하긴 하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금방 외워진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인풋 마지막 하나만 아까 이제 수학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국어나 뭐 역사나 영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네네. 보면서 오늘 뭐 배웠는지. 아. 근데 아까 이제 잠깐 예를 들었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알겠습니다. 수 있을까요? 수학은 뭐 아까 얘기를 원 뭐 이런 도형을 네. 얘기했었죠. 네, 네.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네. 이걸 일단 모르시면 안 되는 게요. 예. 물론 이제 이해라든지 사고 응용을 해야 되죠. 최종적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학의 템플릿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 기술 중에. 이게 뭐냐면요. 수학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뭔가를 봤을 때 개념으로 푸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가장 비슷한 문제 유형을 바꿔서 푸는 거예요. 그 해설을.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뒤에는 해설을 외워야 돼요. 개념하고 공식 정리는 써서 외우는 거고요.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또 건드린 순간 나와야 되고 이후부터의 유제, 예제, 종합 문제라든지 모듈 해설을 외웁니다. 외우지 않으면 응용을 못 해요. 이게 유추적 문제 해결 기법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미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수학은 사고 과목이야. 그러니까 그쵸.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데 이해는 암기를 전제로 합니다. 암기가 없으면 수학 문제를 풀 수가 그래, 없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대만 14년 정도 다닌 원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뭐 올림피아드도 나가고 수학 네. 경시대 다 나가고 이랬는데 얘기를 해봤어요. 자기가 옛날에 혼자 공부할 때 몰랐는데 남을 가르치면서 알게 된 게 수학은 암기라는 걸 알게 됐다. 유형을 정확하게 외워서 이거를 바꿔 푸는 거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더라. 적어도 올림피아드까지도 그렇더라라고 제가 확인을 했고 실제 대치동이라는 이런 강사님들이 쓰신 책 같은 거 보면 수학은 암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거죠. 수학은 이해랑 응용과 사고의 과목이지만 네. 그 바탕이 되는 게 암기가 암기다. 99.9%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냥 문제 주면서 풀어보라 그러지만 아무도 풀 수 없어요.
머릿속에 템플릿이 많은 사람이 수학 문제를 바꿔서 잘 푸는 거지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라마누잔 같은 천재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사고해서 이거 한 문제를 막 개념을 완전 이걸 다 분석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암기를 먼저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근데 암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아주 오랫동안 한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눈앞에 뭔가가 있을 때는 이걸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지만은 모를 때는 머리에 담아서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라는 그렇죠. 건요. 외우지 않으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문제를 풀기 전에 해설지를 먼저 읽는 건 어때요? 그게 세계적인 유행을 하고 있는 공부법이고 아, 진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빨리 됐거나 좋은 점수를 받는 분들이 50년 전부터 쓰던 공부법이에요. 아, 정답을 이미 다 알고 그 해설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돼요? 원래 우리가 뭔가 아웃풋이라고 한다는 걸 재현을 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정확히는. 재현이란 건 뭐냐면요. 기존의 정교화된 방식을 내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가, 똑같이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라서 인풋과 아웃풋을 나눠야 됩니다. 인풋할 땐 답지를 외워야 되고요. 아웃풋할 땐 답지를 절대 보면 안 돼요. 아웃풋을 할 때는 답지를 보지 않으면서 내가 뭐가 잘못됐었지? 뭐가 기억이 안 나지? 어떤 과정이 내가 뭔가 머리에 잘못 들어갔지 해서 비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또 답지를 보고 다시 외우고 보지 않고 문제 풀고 왔다 갔다 돼야지 인풋 과정에서 답지를 보지 말라고 수학의 흥미 다 날아가요. 아, 답을 그냥 달달 봐야겠구나. 그다음 아웃풋 과정에서 답을 보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망하겠죠. 그러니까 인풋 과정에서 답지를 외우고 아웃풋 과정에서 절대 보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눠야 됩니다. 야, 옛날엔 답지 보고 풀면 엄청 혼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들 맞아.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세계적인 유행이고 미국에선 다이렉트니스 공부법이라고 그러고 일본엔 파라슈트 뱅교라고 그래요. 그렇구나. 네, 다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거꾸로 공부법이라고 쓰고 있고 네네. 다만 수학은 중요한 게 네. 수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논리 구조를 외우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함수 같은 것도 이렇게 풀지 않나요? 일단은 뭐 이렇게 양가로가 두 개가 있으면 얘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일단 풀고 그다음 어느 한쪽으로 넘기고 아니 이거를 다시 뭐 인수분해 거꾸로 인수분해해서 한쪽으로 넘긴다든지 자기 머릿속에 자기만의 접근법이 있거든요. 이거를 많이 가진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거지 네. 그냥 개념 공식을 외워서 많이 푼다고 되진 않아요. 무슨 그래서 말인지 귀납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똑똑한 학생들은요 이걸 분류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라 답을 보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이가 그치. 흥미를 잃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은 난이도에 따라 사람의 성취 동기가 좌우돼요. 그렇죠.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운 건 사람이 하기 싫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학을 특히나 싫어하는 학생한테 만약에 또 답 보지 말고 문제 한번 풀어보라 그러면 수학 앞으로 영원히 하기 싫어질 거예요. 이거 좀 새로운 접근법이다. 그치? 너무 좋은데? 그럼 수학뿐만이 아니라 뭐 네. 국어나 어려운 막 비문학 독해 이런 것도 그냥 해설 보면서 그냥 빨리빨리 일단 인풋 해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면 저도 되는데. 요즘에 이제 시사 같은 거 어려운 거 같은 거는 그냥 쭉 달달달달 몇 번 봐서 외워야지만 맞습니다. 이게 머리에 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응용이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풋은 제가 이제 정확히 알았습니다. 아웃풋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아웃풋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지금 좀씩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웃풋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이것도 나눠요. 프랙티스랑 트레이닝 두 개를 나눠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프랙티스랑 트레이닝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연습 둘 다 연습인 거 아니에요?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다르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평가전을 한다. 이건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요. 실전 네. 연습. 평가전. 네. 네. 반면에 어떤 삼각형을 세워놓거나 감독님들과 축구 훈련장에 모여가지고 패스를 주고받거나 슈팅 연습하는 비실전 연습 프랙티스라 그럽니다. 그럼 트레이닝이 좀 더 실전에 가깝네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트레이닝을 전혀 하지 않죠. 모의고사 한 8번 쳐본다든지 수능 치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 네. 그 다음에 중간 기말고사 같은 내신 치는 학생들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실전 가서 떨고 배가 아프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불안과 각성 상태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걸 그때 경험하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은 인생을 걸고 아마 경기에 나설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은 인생을 걸고 내신 시험을 치지 않을까요? 수능을? 네. 근데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나는 평가전 한 번도 안 해봤다. 미니축구 한 번도 안 해봤다. 근데 나는 이번에 올림픽 나간다. 월드컵 나간다. 어떤 생각 드세요? 괜찮겠어? 너무 떨리고 실수할 아니 것 말이 같고. 안 되고 국가대표 자체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전 연습을 단 한 번도 해가지 않고 전혀 시간도 안 주고 그냥 문제만 풀어보다가 시험장에 가서 처음 쳐보는 거예요. 그렇네. 그래 트레이닝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두 개를 구별하는 게 이게 신입형이 이런데 두 개를 구별 안 하면요. 우리 아이가 어디가 문제인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문제가 있고 그 하나를 뭐 답지 보고 이렇게 연습하는 건 프랙티스에 프랙티스입니다.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시험 보기 전에 똑같은 시간 안에 이 몇 그치. 문제를 60분 쭉 한번 안에. 풀어보는 트레이닝 그게 바로 이제 트레이닝인데 트레이닝입니다. 맞습니다. 그 트레이닝보다는 사실 프랙티스 쪽에 우리가 좀 더 힘을 많이 쏟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만큼
트레이닝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프랙티스랑 트레이닝의 비율은 70대 30 정도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요. 꽤 많네. 시험을 앞두지 않더라도 평소에도요. 평소에도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네, 왜냐하면 프랙티스도 다 못해서 가거든요. 근데 못해서 무슨 가죠. 트레이닝입니까? 프랙티스 다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스템 인풋이라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어떤 규격화된 방식에 따라 쌓아가기를 바라지만 네. 그거 하기 전에 지쳐요. 맞아요. 강의도 다 못 듣고 그다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국영수는 학원 다니는데 네. 이거 살인적이에요. 새벽 2시에 자고 막 5시, 시간이 6시에 맞아요. 일어나고 시간이 맞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해설을 먼저 보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문제집을 모두 수거해서 네. 거기에 교집합된 문제를 먼저 보는 방식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그런 인풋으로 시간 효율을 좀 챙기고 그래도 이제 만약에 프랙티스가 좀 부족하다 싶어도 만약에 프랙티스를 10이라고 한다면 6, 7인 상태에서 그냥 트레이닝도 같이 그래도 그냥 하는 게 좋겠네요. 이거는 평소에도. 프랙티스랑 트레이닝 인풋은 서로 같이 돌아가면서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트레이닝 먼저 해줘야 되고요. 네. TRPR, TR이라는 공부법인데 트레이닝을 먼저 해야 돼요. 트레이닝 처음에. 먼저 합니다. 시험을 실전 먼저 본다고요? 인풋이 집에서. 됐다는 전제하에서요. 네네. 인풋이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네. 네네. 시험을 일단 치고요. 시간을 재서. 네. 그 다음에 시간을 무한대로 놓고 네. 프랙티스를 하면서 다시 인풋을 해줘야 돼요. 프랙티스의 목적은 인풋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오답 체크하듯이 만약에 트레이닝 상태에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런 쪽을 다시 프랙티스하고 인풋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맞습니다. 문제 해결할 때 3단계로 나눠지거든요. 첫째 문제점 인지, 두 번째 해결, 세 번째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의 실수는 뭐냐면요. 5단 노트라는 걸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답이 4번이거나 3번이거나 넘어가요. 수정하는 과정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유창성 오류라 그러는데 다음에 풀면 맞히겠지 한 이건 큰 착각이에요. 절대로 맞힐 수가 못 없어요. 맞추죠.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프랙티스예요. 여기서 시간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30대 7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여기 시간을 진짜 많이 쏟아서 내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를 가려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사고 과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네. 아니면 지식계 문제가 있었거나. 다음 중 신라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닌 것인데 내가 고려 시대에 외웠다면 지식의 문제가 있는 경우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시험 과정에서 내가 생각의 순서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수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미분 뭐 적분 그래프를 내가 바로 쓰면 안 되고 이거를 먼저 해석을 해놔야 되는데 네. 먼저 그래프 비슷한 걸 찾아 끼운다든지 아니면 뭐 영어 서술형에서 내가 그냥 딱 보고 명사랑 동사부터 구별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쓴다든지 이런 절차가 안 돼 있을 때 이런 거를 가려내서 어디가 잘못되는지 확인해서 수정하는 시간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교정하는 게. 야. 이걸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게 제대로 됐는지 마지막 트레이닝을 다시 해줘요. 이게 진짜 세분화 시켜야지만 나중에 정말 편하게 내가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처음엔 있겠네. 좀 시간이 걸려도. 내가 내 과거의 좀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프랙티스를 쭉 계속합니다. 맞아, 프랙티스만. 맞아. 프랙티스만 하지. 그리고 나서 트레이닝을 딱 해요. 뭐가 틀리잖아요. 프랙티스를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다시 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너뜨리고 다시 쌓는 습성이 있어가지고요. 네, 처음부터 하고 처음만 하죠. 그러면 결국엔 거기까지 맞아요. 이 틀린 문제까지 가지도 못하고 아는 거 앞에만 쭉 하다가 맞아. 맨날 틀리는 건 포기하게 계속 되면서 틀려. 시간은 시간대로 허비하고 효율 안 나오면 또 하기 싫어지고. 나 지금 머리를 뭔가 딱 턱 맞는 맞아.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틀린 거랑 내가 아는 게 있을 때는 틀린 거를 봐야 돼요. 네. 시험 문제는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사람은 아는 문제 맨날 맞춰요. 근데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해도 틀리거든요. 시험의 진짜 준비의 방법은 모르는 문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를 먼저 봐야 되고요. 일단 두 번째는 아는 문제의 도우 봐야 돼요. 사람의 기억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아는 거 모르는 거를 같이 봐줘야만 훨씬 성취도가 높아지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저희 때 문제가 뭐였냐면 답지 보는 것 자체가 그래. 거의 죄악시대에 거의 있었기 죄악시대였죠. 때문에 네네. 이거를 사실 아무도 없는데도 막 이렇게 몰래 보는 것처럼 빨리 보고 덮는 습관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거 초등학교에서도 답지 때문에 아이랑 진짜 많이 싸우는 경우들인데 물론 이건 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제 뒤에 답 보고 그냥 풀고 맞았다고 하고 이제 막 이런 거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막 엄청 혼나고 이러거든요. 그건 이제 그건 꼼 치팅이고 아, 해설을 모두 외우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거 변호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아이가 어려운 문제, 모르는 문제를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고학년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이고 지금 선행을 좀 해나가다 보니까 아이 성향도 그렇고 약간 좀만 어렵거나 좀만 모르면 오히려 그냥 덮어버리고 자기 아는 것만 계속 풀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수정을 해줘야 될까요? 난이도를 좀 낮춰주거나 양을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수준이 되는 문제를 넣어가지고 애가 유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나 네.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사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중에 그쵸. 오늘은 홀수만 풀어보자든지 짝수만 풀어보자든지 아니 3의 배수만 풀어보자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접근할 특히 선행할 때는 전체는 다 봐줘야 돼요. 근데 수준이 많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개념도 뒤로 있고 갈수록 또 문제가 어려워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개념만 묶어서 전단원을 본다든지 그다음 쉬운 문제만 묶어서 전단원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기억이라는 건요 시간이 지나면서 강화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한 과목 한 챕터를 한 단원을 다 뗐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는 스페이싱 이펙트라고 합니다. 남겨둬야만 시간이 지나야 내게 되기 때문에 한 단원의 기초적인 거 보고 다음 단원 바로 넘어가야 돼요. 네. 얘를 그래서 까먹어야만 해마가 기억을 정리를 해주고 다음에 봤을 때 어려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돼요. 그렇구나. 까먹으면 왜 까먹었는지 답답했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외울 수 없어요. 아들이 수학 풀다가 네. 이제 채점하고 하다가 나 답을 봐버렸어. 얘도 이제 본능적으로 답을 보면 안 맞아, 된다는 맞아, 좀 맞아. 그런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외우라고 하세요. 답을 외우라고 하시고 답을 외우고 그다음에 물어보세요. 혹시 수학 문제 풀었던 거 몇 단계로 나눠 풀었던 것 같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수학은 다 이제 그 수식 산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개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수학은 논리 과목이에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논리를 맞아. 파악하는 게 늘 중요하기 그렇지.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아이가 이제 국문으로 바꿔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면 지난번에 풀었던 거랑 똑같은 구조네? 이걸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재미가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전체를 다 떼주는 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공포감을 줄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체를 다 빨리 보게끔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자,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일단 쑥쑥쑥 이렇게 개념은 기본적인 개념만 이렇게 하고서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개념 문제, 뭐 유형 문제 이런 식으로 심화 문제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되고 말씀하셨듯이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거를 이제 몇 단계로 풀었는지 아이한테 쪼개는 그 구조화하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시키자. 그럼 아까 부모들이 어쨌든 아이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내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방, 나비 비유하시면서. 우리 아이한테 지금 학습에 있어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좀 알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없죠. 부모님이 의사가 되셔야 돼요. 부모님이 공부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아이를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안 돼서 만약에 변호사님 뭐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운영하고 계세요? 저는 공짜 사이트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인지 진단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 오시면은 어떤 유형이고 어떤 공부 문제점이 있다는 사이트가 거 뭐예요? 진짜요? 무료예요? 네, 무료예요. MSTI16.com입니다. MSTI16 My Study Type Indicator. 이거 몇 살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중학교에 어떤 시험을 치는 학생부터 했을 때가 좀 편할 거고 네. 초등학생 같으면 학원에 레벨 테스트 하거나 네, 이런 레텔. 때부터 편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지만 한 4학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약간 공부에 대한 흥미라든지 인지 능력이 좀 더 발달하지 그 밑에 있을 때는 흥미를 안 잃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 나 근데 지금 좀 소름 돋는 게 들었잖아. 처음부터 지금 들은 것까지 내가 요약해서 지금 그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남아있다. 해봐. 다행입니다. 뭘 또 해봐. 진짜예요. 아니 근데 확실히 귀에 쏙쏙 들어오고 기억이 잘 나네. 야, 대단하다. 이거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말씀해주신 이걸로 이제 우리 아이의 공부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진단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진단을 하고 나서 맞는 공부법을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이거는 애들마다 성향이 달라요에는 부합이 안 되는 내용이겠네요. 이건 그냥 딱 정해진 게 있고 그 룰에만 따르면 되는 거잖아요. 큰 틀은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병에 걸렸다고 해보면은 감기도 뭐 목감기도 있고 코감기도 네. 있고 어떤 친구 열이 많이 날 수도 있고 콧물이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차이는 있죠.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대로 어쨌든 얘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부모가 뭐 여유가 있어서 부모가 공부법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거란 말이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가 직접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이가 공부법 배우면 되고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 부모만 보실 게 아니라 아이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구독자분들 중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랑 중학생 아이랑 같이 본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동영상이 있어요? 뭐 유튜브나 저도 이런 유튜브를 데? 하기 때문에 네.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봐야겠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멘탈 쪽으로 가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정민여 같은 경우는 다음날 중요한 방송이 있으면 배가 아파하진 않는데 잠을 못 잡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잠이 안 와요. 근데 아이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가서 시험 망치거든요. 맞습니다. 멘탈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우리가 멘탈이라고 할 때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원인을 해소하면 없어지는데 원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나는 인지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생각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맞아요. 이걸 인지불안이라 머릿속 불안, 인지불안이라 그러고요. 두 번째는 신체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험 칠 때 팔이 이렇게 떨려요. 진짜요? 네.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도? 그거 관계없죠. 저는 이제 되게 새가슴이고 근데 진짜? 그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비법을 준비해 가서 시험이 된 거지. 내가 어떻다는 거는 출발점이에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내가 알고 모르냐 훨씬 중요한 겁니다. 그쵸. 나는 추위를 많이 탄다 그러면 옷을 뭐 더 껴입으면 되겠죠. 그렇죠. 더위를 많이 타면 내가 옷을 적게 입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출발점보다는 솔루션이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 두 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지불안 같은 경우는 해소하는데 오래 걸려요. 최소 2달 정도가 걸려요. 두 연습을 달이면 아주 오래 해야 돼요. 돼요? 아주 네. 오래 해야 돼요. 연습을 최소 2달 정도. 네. 진짜 짧아도 한 달은 계속 연습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인식 세계를 이제 우리의 사고라는 행동을 규정한 우리 인식이거든요. 네. 근데 인식이 쉽게 안 바뀌어요. 부정적인 생각 하나는요, 긍정적인 생각 4개를 이겨버려요. 5개가 있어야 부정생각 하나 없어지는데, 맞아요. 긍정 훈련이거든요. 자꾸 훈련을 해줘야 되고, 이거 훈련하는 기간이 한 2달 정도가 걸리고요. 생각보다 근데 얼마 안 걸리네. 네, 신체적인 불안 같은 경우 맨날 했을 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신체적인 불안 같은 경우 현장에서 바로 없앨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명상, 심호흡 2가지가 가장 좋은 그래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치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몸이 자꾸 떨린다든지 과호흡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잠시 멈추고 네. 한 10초 정도 이제 명상을 해보거나 근데 명상이 전혀 안 된다 할 때는 호흡할 때도 중요한 게 있는 게 들이마시는 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뱉는 걸 2배로 해줘야 돼요. 하고 천천히. 이건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은 떨림은 많이 없어지거든요. 네. 근데 인지불안을 잡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래서 인지불안 잡는 데는 한 3가지 정도 기술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걸 먼저 구분해야 되는구나. 구별해야 됩니다. 이걸 네. 귀인 이론이라 그러는데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걸로 불안하면 아마추어예요. 연습을 하나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네. 이건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로 불안해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네. 맞아요. 기간 남은 기간 바꿀 수가 없어요. 2번째, 시험이 어렵게 나올지도 몰라. 이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렇지. 거지. 저 친구가 나보다 잘할지도 몰라. 이것도 불안 어쩔 수 요소가 없어. 되면 안 돼요. 네. 나랑 관련된 것들만 남기고 자꾸 제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사람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을 2-3개밖에 못해요. 네. 근데 자꾸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솔루션을 내렸다가 아닌 것 같아. 하다가 모르겠어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종이에 써봐야 됩니다. 머리에 USB를 꽂아야 돼요. 반드시 종이에다가 고민의 원인을 적고 내 생각, 반론 이렇게 주고받고 계속 적는 연습을 자꾸 해줘야 돼요. 내 머리에 확장팩을 꽂아주지 않은 USB나 어떤 외장하드를 꽂아주지 않으면요. 자꾸 고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ASDR 기법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일단 어웨어, 인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톱, 멈추고 디스퓨트, 반박해보고 마지막 리플레이스, 좋은 생각으로 자꾸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종이에 반드시 써봐야 된다는 거. 왼쪽은 원인, 그 다음 가운데는 내 생각, 세 번째는 반론, 이렇게 서로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불안해라는 걸로 해볼게요. 네.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불안해. 그러면은 그래서 왜 불안하지? 내가 시험을 못 칠까봐. 시험을 못 치면 왜 불안해? 엄마가 혼낼까봐. 근데 사실은 엄마 그럼 기존에 혼냈어? 안 혼냈어. 아니네? 기존에 엄마 안 혼냈네? 이거는 가짜 불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하나씩 적어봐야 돼요. 그럼 내가 진짜 왜 불안한 걸까? 사실은 친구들한테 쪽팔릴까봐, 공부 못할까봐, 친구들이 나한테 뭘 할까봐. 그럼 내가 남은 기간 또 할 수 있는 건 뭐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남은 기간을 조정한다. 이런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현재는 좋은 공부법으로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나보다 머리 좋은 친구들이 부러워. 그럼 다시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방법을 찾거나 노력, 이거를 스스로 인지를 해야 돼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꼽표를 쳐나가면서 자꾸 지워나가는 훈련을 해야만 내가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거든요. 원래 스트레스 종류가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스트레스가 변동 불가능성으로 인한 스트레스라는 게 있어요. 안 바뀌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맞아요. 대부분은 근데 그런데. 네, 대부분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모든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이고 고민 요소이긴 한데 학생들은 특히 이걸 컨트롤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스포츠 선수 이걸 자꾸 하고 있고요. 마지막 3번째로 해야 되는 게 코끼리를 생각하지만 뭐가 생각나시죠? 코끼리가 생각나죠. 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A라는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곱하기를 더 열심히 하자. 정확하게 하자. 이렇게 해야지. 계산 실수하지 말자면 계산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 자꾸 그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마지막은 긍정적 자기암시의 기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실수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어원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부정적인 걸 부정하면 안 돼요. 네. 국어 시간에 비문학 할 때 뭐 어떤 걸 놓치는데 그걸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소용없어요. 네. 단락의 앞글자를 정확하게 읽겠다라든지
단락 세 단락씩 읽는 습관을 들이겠다든지 뭐 세 줄씩 읽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방법들이 없으면은 우리 아이가 해야 될 게 없어요. 시험장 가면 또 불안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스포츠 선수들이 쓰는 기법이에요.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문제 푸는 그 시험 말고 중요한 면접이나 오디션이나 이런 거를 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여기에 너무 붙고 싶어요. 근데 생각을 안 됐을 때를 가정하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 경우는 어때요? 그러면 이제 불안이나 이런 떨림이 해소가 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짚어주신 게 전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부터. 그런 불안이 거의 다 없어지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미래에 닥칠 위험, 네. 불이익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네네. 근데 떨어져도 괜찮다. 이라는 거는 떨어졌을 때의 상황을 예측한다는 거냐. 네네네. 우리가 뭔가를 아는 것과 의지는 달라요. 그쵸. 그죠? 근데 미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내가 떨어졌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긴지 알고 오.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네. 나는 떨어진 상태로 시험 친다. 이런 거 너무 좋은 방법이죠. 부담을 좋은 줄여주기 때문에. 방법이에요? 너무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진짜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기 암시처럼 나는 붙는다 하고 가야지 붙는지 나는 떨어질 거야.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가서 보면 좀 고급 기술이 이런 겁니다. 내가 결과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거는 면접관이 되는 게 아니라 면접을 최대로 잘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결과는 떨어져도 괜찮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최선은 다하지만 붙을 정도 최고의 노력은 다하지만 떨어져도 받아들일 수 있어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치. 이거 이렇게 진짜 정확히 꿀팁이다. 진단을 해야지 사실은 떨어졌을 때, 아, 뭔가가 부족했구나 해서 그 수정하고. 실제적인 걸 찾지, 운이 나빴다라든지. 정확합니다. 뭐 그날 내가 떨렸다. 아니 면접관을 잘못 만났다. 그치. 이렇게 다른 데 시간을 쏟기 시작하면 사실은 이거는 안 되는 발전이 건데. 없네. 이게 근데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똑같습니다.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누구나 유명해지고 싶잖아요. 네. 어떤 영향력을 갖고 싶고. 근데 처음엔 약간 운을 많이 기다렸던 거예요. 그건 당연히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게 잘 나가는 사람 옆에 붙어 있자. 어느 정도는 효과 있지만 내가 그 사람처럼 잘 네. 나갈 수는 없어. 네. 요즘에 내린 결론은 어. 매 방송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자예요. 답을 내린 이후부터는 사실 그 전에 한 10년 정도 됐던 시간 한 2, 3년 안으로 좀 단축시킨 것 같다라는 좀 맞습니다. 자부심이 있거든요. 정확합니다. 결과를 만드는 요소가 네 가지가 있어요. 재능, 노력, 방법, 운. 근데 이 중에 재능하고 운은 내가 바꿀 수가 없거든요. 통제할 안 수가 되지. 없거든요. 안 돼요. 노력하고 방법만 내가 다룰 수 있는데 내가 노력을 최대한도 안 해본 사람은요.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네 가지 모두가 변수기 때문에. 근데 노력을 내가 진짜 어떤 지구 탈출의 노력을 해봤다 그러면은 방법이 잘못됐구나는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어요. 맞아요. 그때부터 방법만 바꾸면 돼요. 아니 이거 스포츠랑 자꾸 연관시켜 주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스포츠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네네. 성공한 선수들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맨날 다큐멘터리로 그런 거 훈련 보고. 일지라는 걸 써요. 너무 진짜? 중요합니다. 네. 아, 뭐 그래? 일기처럼 쓰기도 하지만 만약에 내가 실수한 부분을 여기서 내가 크로스를 했어야 되는데 뭐 드리블 한 번 더 쳤다 이런 걸 다 정리를 해놓더라고요. 공부에도 이런 게 혹시 필요한가 싶어요. 당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TRPR, TR이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또는 복기를 해가지고 그건 메타인지죠. 메타인지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판단의 대상이랑 판단의 주체를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이에 써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일지를 쓰는 이유는 내 행동들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수비수가 3명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뛰었는데 놓쳤다든지 이런 걸 적어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바로 보이거든요. 네. 메모리가 패스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종이에 적어보면 풀로 생각할 수 있는 메모리 확보할 수 있잖아요. 네. 학습 일지 써봐야 되고 그다음 아까 이제 멘탈 관리 기법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네. 미니 루틴이라 그래서 축구 선수들은 내 운동 선수는 뭘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실전 경기에 들어갔을 때 몇 분 단위로 어떻게 움직일 건지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들어가요. 이런 것까지도 다 쪼개서. 평소에 전술 훈련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내진 90분 동안 그걸 할 수는 없지만은 뭐 피겨라든지 아니면 수영이라든지 비교적 짧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움직일 거고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 미리 계산을 하고 들어갑니다. 골프도 마찬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럼, 공부일기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제가 그냥 좀 예상을 해보건데 뭔가 틀렸어. 그럼 내가 이거 개념을 아예 몰라서 틀린 건지 계산이 틀린 건지 아니 뭐 이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정확합니다. 식으로 써야 이번 시간에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 인풋 아웃풋 멘탈 세 개로 나눠 써보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은 내가 못 외웠기 때문에 못 풀었다. 생각이 안 났다. 이 부분은 외웠는데 시험장에서 기억이 안 나서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못 풀었다. 아웃풋이 안 된 거고요. 세 번째 떨어서 못 풀었다. 멘탈이 안 좋은 거죠. 이렇게 한번 나눠서 적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실제 시키고 있고 매일매일 내가 플래너를 안 쓰거나 학습일기 안 쓰는 사람들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몰라서 틀리는 이병헌 것도 소장님 그 플래너. 맞아. 너무나 꼭 필요합니다. 그럼 몰라서 틀리는 것도 좀 더 세분화해야 되는 거죠. 몰라서 틀리는 것도 지식이 부족하거나 과정을 모르거나 아.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와,
내가 수학 문제를 딱 봤는데 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지식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알겠는데 이 문제를 푸는 접근법을 모르겠다 하면 그렇지. 접근법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지. 모든 걸 맞췄지만 계산이 안 됐다 이러면 이때부터는 구몬 수학을 해야죠. 이거 멘탈 관리할 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하기 싫어. 하기 있죠. 싫어. 이건 어떻게 관리해요? 근데 하기 싫어도 원인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자꾸 어. 틀려서 하기 싫은 걸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까? 대부분 그냥 뭐 놀고 싶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내 마음 자체가 동기부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동기부여. 동기부여는 잘 되지 않은 방해물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음.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뭐 재밌는 만화가 나왔대. 영화가 개봉했대. 친구들이 놀재. 게임이 재밌어. 이건 방해물이 많은 거고. 네. 난 애초에 공부에 흥미가 없어. 이거는 아예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부분에서 뭐 게임이 하고 싶어, 영화가 보고 싶어는 너가 이렇게 방해물이 금요일까지 많은 거예요.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거를 해소시켜 해소시켜주는 준다든지 거죠. 네. 아니면 너무 급하면 먼저 해소시키고 공부해라 이런 것도 상관없는 정확합니다. 거예요. 아. 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요렇게 어쨌든 해결 방법까지도 내가 알고 그걸 또 컨트롤하면서 가는군요. 그게 바로 메타인지라서 전체 그렇구나. 통제 기술이에요. 그러면 동기부여는 어떻게 찾아요? 동기부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대부분 재능이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근데 공부 재능이라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재능은 동사 형태로 찾는 거나 명사 형태로 하는 게 아니고 영역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아, 게임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떤 사람이 게임을 좋아한대요. 어떤 학생이. 그럼 게임을 좋아할 때 이유가 몇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별로 없을 것 같죠?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많을 것 같은데 예를 왜? 들면은 어. 아이템을 모으는 거에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자신의 어떤 테크닉적인 손으로 이렇게 하는 기술에서 그거를 체득하는데 재미를 아니면 느끼는 게임을 사람이 잘해서 있고. 친구들을 약간 내 발밑에 거느리는 너무 놀라운 듯한. 게 맞습니다. 네. 게임을 좋아한다면 5가지 정도 있어요. 방금 네. 말씀하신 뭐 이기고 싶다든지 네. 스킬을 키우고 싶다든지 수집하고 싶다든지 네. 게임의 배경 스토리가 좋다든지 그쵸. 아니면 여기가 사이버 운동장이든지 네. 이렇게 했죠. 공부하는 때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재능을 찾는 건 동사로 찾고요. 3가지로 찾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남보다 잘하거나 나도 모르게 끌리거나 아니면 내가 고집을 부리는 일이거나 강도가 좀 줄어들죠. 네. 남보다 잘한다는 건 자신감이 있다는 거고 그쵸. 고집 부린다는 거는 뭔가 방어적인 느낌이고 내가 끌린다는 건 중간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자꾸 영역을 한정하는 게 아니라 너는 뭐에 끌린지 물어봐야 돼요. 꾸미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뭘 모으는 게 좋은지. 저 같은 경우는 수집 오타쿠거든요. 네. 건담도 막 저희 방에 왕국이 있었고 레고도 다 모으고 막 네. 그랬는데 저는 공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기출 문제만 수집했어요. 합격 수기만 수집했고 공부법만 수집했고 아, 영역만 바뀌는 거예요. 저는 뭔가를 수집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책에서도 공부에도 똑같이. 지식을 분류해 본 거예요. 그냥 형광펜으로 분류해 보고 이 중에 시험 나오는 것만 체크해서 외워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한 1000가지, 20000가지 재능이 있는데 아이한테 강요하는 거는 아주 추상적인 재능이에요. 맞아요. 외우라든지 문제를 잘 풀라든지 오래 앉아 있으라든지 네. 그게 필요 없어요. 공부라는 건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내 애한테 맞는 방법대로만 하면 되네. 근데 부모님들이 그 눈이 없으시고 아이한테 그쵸. 관심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나마 다행인 건 난장판 육아하면서 선생님들 조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그나마 우리 아이의 좀 성향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고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아 이렇게 하면 아이가 따라오는구나 정도는 조금 알거든요. 네. 근데 오늘처럼 훨씬 더 이 디테일하게. 공부법 자체를 더 구체화시키고 사실 이건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못 시켰던 건데 맞습니다. 네. 오늘 뭐 들은 내용을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다할 수는 없죠. 네. 하나하나 이제 습관화시키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저는 오늘 진짜 몰랐던 내용들 새로 알게 돼서 너무 좋았는데 한 번 더 나와주셨으면 좋겠어. 또 오실 수 있나요? 뭐 다음에 또 자, 와야 되는 이유 제가 좀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뭐뭐 있어요? 일단 너무나 요약을 잘 해주시니까 오. 재밌게 들린다. 네. 네, 기억이 잘 난다. 기억이 잘 난다. 2번째,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에게 시켜봐야겠다가 아니라 나도 공부를 한번 하고 싶다. 책을 오. 읽고 싶다라는 오. 그런 마음이 좀 일어났고요. 자, 3번째, 엄마들이 잘생겨서 일단 조회수가 잘 나올 것 같다. 예, 내용도 좋았다. 예, 감사합니다. 안 나오실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네네네. 여기 나오는 선생님도 물론 유명하시지만 또 네. 저희 정전 부부를 보는 분들은 네네. 또 약간 달라요. 시청층이. 네. 새로운 시청층을 얻어간다. 알겠습니다. 예. 좋네. 잘했지. 잘했어. 저런 사람은 잘했어. 세분화 시켜가지고. 세 가지 이유를 대고.
아니 이거가 사실은 모든 공부의 기본인 것 같아요. 아니, 네. 공부 아니고 내가 봤을 때 그냥 여러 인생을 사는 법에 있어서도 나는 되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던 것 자, 같아요. 작가님한테 여기 이제 앞으로 나오는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이윤규 변호사 편을 필수로 2번 보고 나와요. 시청해라. 저희 정전 부부랑 이제 처음 방송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약간 AI 같아 근데. 질문들이 근데 좋으시고 그래요. 그다음에 직접 체험해 보셨거나 궁금하신 거 물어봐 주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지만 네. 진행하시는 분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재료는 제가 갖고 있지만 이걸 물어보시지를 잘 못하시면 아.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100점. 네, 다음에 또 좀 더 구체화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가 네. 제안을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말씀 주세요. 예, 이맘때는 한번 내가 나와봐야겠다 하면 꼭 좀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공부법을 이렇게 풀어 헤쳐가지고 저렇게 자기만의 걸로 네. 만든 사람 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있겠지만 네. 설명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 난 처음 만나봤어요. 저부터 트레이닝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가끔 네. 저도 이제 방송하다가 제 코너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전달할 때 전달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그 구조화하는 거 그거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지 불안 좀 고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너나 잘하세요. 저는 신체 불안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노력할 테니까 네. 정민 씨 인지 불안 쪽으로 좀 아니, 신경을 써주세요. 내 불안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편은 부모님만 보시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 앉혀놓고 함께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전문가와 함께 알찬 정보, 재미난 소식 그리고 이윤규 변호사 편 꼭 네. 보고 와라 네. 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